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28번째 몰리에르입니다. 몰리에르의 초상이고요. 1600년대 중반까지 파리는 부르고뉴 극장과 마레 극장의 경쟁 체제였어요. 그러나 1651년에 몽도리의 죽음과 함께 부르고뉴 극장의 지배가 시작이 되죠. 부르고뉴 극장은 벨르로즈, 플로리도, 앙드레 바롱, 조들레, 그리고 자카리 몽플루엘, 오테로시 등 쟁쟁한 연기자들을 독점하는데, 연기자들을 부르고뉴 극장에 뺏긴 마레 극장은 이후에 주로 기계장치 효과에 의존한 공연에 주력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1658년 몰리에르가 파리에 등장합니다. 군인이었으며 귀족인 조시아드 술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플로리도르로 바꾸고 연기자가 되는데, 플로리도르는 희극 연기로 잘 알려진 핀랑드르 등이 참여한 순회극단을 조직해서 지방을 순회해요. 영국에 잠시 머물면서 프랑스 연기자 기량을 선보이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요. 1637년 마리 극장에 소속되어서 극작가 코르네이유와 뜻을 함께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1650년 플로리도르가 부르고뉴 극장으로 옮겨서 벨르로즈로부터 극단을 지휘권을 물려받을 때 코르네이유도 함께 가게 되죠. 이 시기에 극단의 지휘권은 일종의 프리빌레이즈라고 해서 공연 허가권으로서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플로리도르는 벨로즈의 무대 의상을 물려받게 되죠. 과장이 없는 플로리도르의 연기는 특히 브르고뉴 극장 소속의 연기자들을 신랄하게 풍자한 몰리에르마저 인정하는데, 아마도 그에게 패러디 되지 않은 유일한 연기자가 플로리도르일 겁니다. 플로리도르는 말년의 작업은 젊은 극작가 라시네의 작품들인데요. 플로리도르가 무대에서 병으로 쓰러질 때 그는 라시네의 작품 베레니스를 무대에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플로리도르가 쓰러질 즈음에 몰리에르는 연기자로서 삶의 위기 한복판에 있었고요. 그리고 몰리에르도 불과 2년 후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 연기자 바롱은 꼬르네유의 르시드를 연기하던 중에 칼에 찔린 부상으로 숨지고요. 그 또한 마레 극장에서 부르고뉴 극장으로 옮기죠. 바롱은 남작이라는 지위를 갖춘 귀족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보이롱이었는데 루이 13세가 발음을 잘못해서 그 다음부터 바롱이 되었다 합니다. 동료 연기자와 결혼한 바롱은 그러나 연기 일가를 이루는데, 그의 아들 미셸 바롱은 훗날 프랑스 국립극단 코메디 프랑세스의 주역급 연기자 소시에테르가 되죠. 코막힌 소리와 즉흥 연기로 명성이 자자한 희극 연기자 조들레도 마레 극장과 부르고뉴 극장의 무대를 모두 경험하는데, 그런 몽도리가 마레 극장을 시작할 때 비극의 꼬르네이와 함께 희극 연기의 주축돌이었어요. 몰리에르의 1659년 작품 웃음거리 제녀들에서 시종역은 조들레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 합니다. 1642년 젊은 나이에 법을 공부하던 장 바티스트 포클레이 연기자 마들린과 그녀의 오빠 조세 베자르를 만나고요. 그리고 이름을 몰리에르라 바꾼 그는 1643년 일리스트르 테아트르 극장을 만들어서 연극의 인생을 걸리라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극장은 빚에 몰려 2년 만에 문을 닫고요. 몰리에르는 철장 신세가 되죠. 감옥에서 나온 몰리에르는 베자르 일가와 함께 샤를르 디플렌네의 극단에 합류해서 남부 프랑스로 투어를 떠납니다. 여기에서 몰리에르는 르네와 마르키스 디 파르크 부부와 까트리네 드브리 같은 재능 있는 연기자들과 동료가 되는데, 1650년 몰리에르는 이 극단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극단을 보통 몰리에르 극단이라 부르죠. 원래 몰리에르의 꿈은 위대한 비극 연기자였어요. 1658년 루이 14세 앞에서 꼬르네이의 니코메드를 연기하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자 그의 장기인 막간 소국을 공연하는데, 이것이 커다란 환호를 야기합니다. 이 성공으로 몰리에르 극단은 뿌띠부르봉 극장에서 티베리오 피오릴리가 이끄는 코메디아 델라르테 극단과
하룻밤씩 교대로 무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몰리에르는 피오릴리의 자연스러운 희곡 연기 스타일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고요. 희극에서 큰 성공을 거둔 몰리에르는 곧 발레 루아얄 극장을 전용 극장으로 삼게 됩니다. 피오릴리도 몰리에르의 허가하에 발레 루아얄 극장을 빌려 사용하곤 하고요. 발레 루아얄 극장에서 몰리에르가 야심을 갖고 올린 작품은 비극 나바리의 동 가르시인데 볼리에르 자신은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객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작품은 몰리에르의 처음이자 마지막 순수 비극입니다. 예, 성공하지 못한 비극이고요. 그렇게 그의 희극에 비극적 여운이 감도는 것은 비극에서 성공하지 못한 몰리에르의 어떤 아픈 마음이 배경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1262년 몰리에르는 마들린 베자리의 네 동생 아르망 베자르와 결혼합니다. 몰리에르보다 20살이나 어린 아르망드가 사실은 마들린드의 딸이라는 소문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비극이 이처럼 몰리에르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극작가 라신네에게 비극은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엄격하게 금욕적인 카톨릭 장세니스트가 배경인 라신네는 홀린 듯 파리의 연극계에 들어와 몰리에르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되죠. 그렇게 1664년 몰리에르 극단은 라시네의 비극 라떼바이드를 무대에 올리고요. 이처럼 몰리에르는 라시네를 전적으로 띄우지만 라시네는 사정없이 몰리에르를 배신합니다. 그의 두 번째 비극 알렉상드르를 몰리에르 극당이 한창 리허설이 중일 때 라시네는 그 대본을 부르고뉴 극장으로 가져가 서둘러 무대에 올려버리죠. 게다가 1667년 몰리에르 극단의 주역 마르키스 디 파르를 유혹해서 부르고뉴 극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한 후 자신의 앙드로마크에 출연시키고요. 그런데 나이 40도 안 돼서 라신드는 갑자기 작품 활동을 중지하고 왕실 사관이 됩니다. 10여 년 뒤에 쓴 두 편의 비극은 종교적 성격이 두드러진대요. 그로 인해 작품 활동을 중지한 라신드의 심경 변화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도 있겠네요. 신앙을 입에 살고 달고 사는 장시니스트의 위선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은 몰리에르의 1664년 라따르티프는 커다란 무리를 빚습니다. 이 작품은 즉시 공연 금지 처분을 받고요. 몰리에르는 심각한 공경에 처하죠. 1265년 루이 14세는 몰리에르 극단에 국왕 폐하 극단이라는 칭호를 하사하고 후원금을 내려서 위기에 빠진 어, 어, 몰리에르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몰리에르가 경제적 공궁을 타개해 보려고 쓴 돈 주앙도 장세니스트의 비위를 거슬려서 이렇게 올리는 공연마다 공연 금지 처분을 받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몰리에르는 극작가이자 연기자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요. 따르티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후에야 1669년 비로소 일반 관객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고비에서 루이 14세의 지원이 몰리에르에게는 큰 힘이 되었겠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릅니다. 1670년 궁정에서 서민귀족의 성공과 1672년 여학자들의 세속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루이 14세로 하여금 1672년 몰리에르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게 합니다. 루이 14세의 호의는 오페라 작곡가 장 밥티스트 릴리에게로 향하고요. 시리에 빠진 몰리에르는 1673년 상상병 환자를 공연하던 무대에서 이미 치명적으로 진행 중이던 결핵에 의한 각혈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끝까지 공연을 끝낸 몰리에르는 그날 밤 숨집니다. 엄청난 용기와 애정으로 무대에 일생을 바친 저작거리 작가주의자, 작가주 연기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몰리에르 극단에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가 브루노 꼬뉴 극장으로 옮긴 연기자 이자 극작가 기욤 프레그루는
몰리에르의 그림자를 써서 몰리에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몰리에르는 희극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제와 학자를 포함 세상의 위선과 허위를 통렬하게 풍자합니다. 1262년 아내들의 학교에서 비롯한 공격과 역공격 속에서 1263년 아내들의 학교 비판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몰리에르는 단막 토론극이라는 특별한 형식을 개진합니다. 여기에서 몰리에르는 도랑트라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 관객의 사랑을 받는 희극에도 비극만큼의 가치가 있으며 일반석의 평범한 관객도 궁정 광족 귀족만큼이나 진지한 관객임을 강조하죠. 몰리에르는 특히 교양인 척하는 속물들을 조롱합니다. 단막 토론극은 같은 해 베르사유 즉흥극에서도 연속적으로 시도되고요. 1244년 몰리에르가 처음 일리스트르 테아트르 극장을 지어 파리의 공연계로 뛰어들었을 때 부르고뉴 극장과 마레 극장은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였어요. 1250년을 경계로 마레 극장이 힘을 잃은 지금 파리에서 대부분의 이름 있는 연기자들을 확보한 부르고뉴 극장의 지배는 확고한 것인데 연기에서 무엇보다 상황과 역할에 맞는 몸짓과 언어의 자연스러움을 중요하게 생각한 몰리에르는 베르사유 즉흥극에서 연기자들과 함께하는 리허설이란 틀을 빌어 부르고뉴 극장 연기자들의 허세 부리고 경직된 스타일의 연기를 신랄하게 공격하죠. 부르고뉴 극장의 비극 연기자 자카리 몽플레르의 아들 앙뚜안 자콥드 몽플레르의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1264년 오텔 꽁트 즉흥곡을 씁니다. 여기에서 아들 몽플레르는 몰리에르의 연기의 상투성을 풍자하는데 한편 자신의 허리둘레와 천둥처럼 외쳐대는 발성에 대한 몰리에르의 조롱에 깊이 상처받은 아버지 몽플레르는 좀 더 원색적으로 몰리에르가 자기 딸과 결혼했다는 그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몰리에르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공으로 돌리죠. 몰리에르가 신뢰한 연기자 라그랑주를 중심으로 몰리에르 극단이 마레 극장의 단원들과 함께 뭉쳐 귀해내고 극장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고 전열을 정비하지만 국왕의 명으로 1680년 이 새로운 극장에 부르고뉴 극장 연기자들이 합류합니다. 이렇게 경쟁과 갈등의 역사를 배경으로 몰리에르 극단과 마레, 부르고뉴의 통합에 의해 코메디 프랑세스가 탄생합니다. 1289년 이 새로운 극단을 위한 새로운 극장이 지어지면서 국립극단이자 국립극장인 코메디 프랑세스의 전통은 지금에까지 이릅니다. 라그랑주가 코메디 프랑세스의 첫 번째 오라토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오라토리는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 등장해 관객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차기 공연 작품을 소개하는 지휘를 말합니다. 1273년 몰리에르의 죽음과 함께 몰리에르 극단이 전용극장으로 사용하던 빨레 루아얄은 아카데미 루아얄 등 뮤지컬의 전용극장이 되고요. 이 단체는 릴리의 지도하에 발레와 오페라를 전문으로 하는 극단인데 그래서 보통 오페라라 줄여 부릅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파리 국립 오페라입니다. 원래 시인 피에르 페랭이는 1669년 루이 14세로부터 오페라 독점권 프리빌레이주를 얻을 때 명칭은 오페라 아카데미였고요. 이제 희극 무대에서조차도 노래는 6명의 가수에서 2명으로 제한되고 악기는 12에서 6으로 한정됩니다. 당연히 오페라는 오로지 오페라에서만 가능하겠고 물론 약간의 융통성은 있었지만 말이죠. 1280년 부르고뉴 극장의 연기자들이 코메디 프랑세스에 합류함에 따라 부르고뉴 극장은 코메디아 델라르테 전문의 코메디 이탈리엔느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극단이 1297년 무대에 올린 사이비 요조 승려 그만 루이 14세 애첩인 맹두농 부인의 비위를 거들려서 프랑스에서 추방됩니다. 이탈리아 극단이 1716년에 에나 돌아옴에 따라 한동안 파리에 공연되는 비극과 같은 대사가 있는 전격 연극을 독점한 코메디 프랑세스와 오페라를 독점한 오페라의 쌍두마차 체제가 됩니다. 코메디 프랑세스의 주역급 연기자들은 극장의 주주로서 소시에테르라 불리고요. 뱅시오네르라 불리는 저역급 연기자들은 계약제입니다. 언제든 공연이 가능한 여러 편의 레퍼토리와 비교적 안정된 수입 체계는 연기자들로 하여금 오로지 공연에 몰두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독점과 안정이 내포한
자족과 자만의 위험은 예술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로서 몰리에르의 우여곡절에 가득 찬 삶과 작품들이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지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